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팍. 오늘이 화요일 박성병의 이슈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58번째 시간입니다. 58번째. 박성병의 이슈 펀치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좌파 우파의 이념적인 경계를 뛰어넘겠다. 그리고 여당 야당에 편드는 그런 방송이 아니다. 모든 것들을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정치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시작된 지가 벌써 오늘이 58번째. 오늘은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이죠. 마지막 주 화요일 하면은, 네, 이슈 초대석. 저희가 오늘 이슈 초대석을 했는데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었죠. 왜냐면은,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확실히 달라졌죠.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송국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처음으로 오늘 각계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슈 초대석을 좀 판 크게, 제목도 코로나 사태 긴급 진단, 이런 제목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대응, 신천지 교회, 또 인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이슈 초대석을 좀 크게 판을 벌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오늘이 처음으로 이 스튜디오에서 오픈하는 날만큼 우리 시대 최고의 논객들,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동국대학교의 김상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좋죠? 예, 아주 새거라서 더 좋습니다. 그렇죠. 예, 웬만한 방송 못지않은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아주 깨끗해서 정말 그렇죠. 네. 예, 예. 저 오른쪽에는 동국대 이수국 교수님인데 지금 미디어 연대 공동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자,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첫 방송입니다, 여기서. 예, 예. 요즘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만개하고 있어서, 네. 뭐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실망은 많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각계 의견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돼 나가서 네. 바로잡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수국 대표님과 방송됐습니다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토론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찬반 토론도 세게 붙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다 우리 사회에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일들이죠. 예. 언론의 찬반 토론 논의가 없으면 언론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좋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패널로 만났던 이제 박 교수님하고 이런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다 익숙한 분이죠, 사실은. 아마 저희 이 스텝전에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을 한번 각 부문별로 언론, 헌법, 경제, 또 뭐 정치는 제가 조금 이만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내면서 본질을 꿰뚫어보자. 무엇으로? 국민의 눈으로. 이런 생각을 잡았습니다. 자, 요즘 정치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 뭐 정치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총선을 연기하자. 또 어떤 분들은 총선 하지 말자. 뭐 이런 분이 있을 정도로 별로 정치는 인기가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밤새 보니까 상당히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말 그대로 사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진자가 893명입니다. 또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분이 13,273명이죠. 사망자가 지금 8명이 나왔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 이쯤 되면 비상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그냥 그 바이러스만 잡자가 아니라 너무도 많은 것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슈 초도석에서 긴급 진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피를 보면은 국민청원안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30일 동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청와대와 정부가 답한다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고 하는 자막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2월 22일로 청원 만료일이 됐는데 76만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76만 명.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답을 해야 할 순서인데
의사협회가 지난 1월 26일부터 최근까지 무려 7차례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외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이처럼 사태가 확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냐?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김성민 교수님. 네. 자, 이 소식을 들으면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어떤 것도 국민의 이익에 앞서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감염병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최고 규범인 헌법에 네. 36조 3항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보건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럼 국가가 국민의 보건, 건강에 대해서 책임 있게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헌법이 이미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법적으로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을 위해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 있다 그렇게 그렇죠. 됩니다. 뭔가 이 지금 우리 정부가 좀 앞서간다는 좀 가볍게 제시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미디어 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수구 대표님. 네네. 의사협회가 그동안에 7차례나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7번이나인지를. 예, 지금 언론이 이 정권 편향으로 기울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도 사실 거의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 정권을 보호하는 그런 특히 공영방송이 그렇고요. 일반 언론도 상당수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을 이 사태 제대로 파악 못하게 하는 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지금 시진핑 초청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초청이냐 특정 정권을 위한 초청이냐 후자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 선거 특히 지방선거 때 보면 거기를 맞춰서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맞춘다든지 날짜를 또 그다음에 요번도 가능한 상반기라는 거는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초청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국가를 위한 것이냐의 차원이냐 특정 정권을 위한 차원이냐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다 그래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말로야,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더 급한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기를 꺼리는 세계 각국의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직접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말한 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정부 입장에서는 바로 중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 국민들 청원이 무려 76만 명이 동참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결단을 내릴 경우에는 사실 경제 문제도 있거든요. 외교 뭐 이런 문제보다도 경제 문제가 워낙 또 중국이 좀 이게 크지 않습니까? 외교 문제보다도 경제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이재열 소장님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죠? 아마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제 기존의 입장을 확연하게 바꾼 게 전염병 확산의 최고 단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 바로 주 배경이 경제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물자를 수입하고 중국이 사줘야만 좀 정상 가동이 가능한데 그게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가 변곡점입니다. 이번 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네네. 이번에는 일단은 추경 언급을 꺼냈고요. 그러니까 추경 요건상 국가재정법상 추경이라는 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나타날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그런 재난급이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야가 의견이 뭐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추경 이외에도 지금 이번 주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재정정책만 되겠느냐, 통화정책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 세 번째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사실은 오늘이 정확하게 설 한 달 지났습니다. 설 이전에 우리가 거의 무감각했어요. 그랬죠. 네. 중국에서만 중국의 우한 얘기야 이 맞습니다. 정도였죠. 네. 그 당시만 우한 폐렴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딱 한 달째 날 우리는 지금 심각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8일에는 정부가 이 소상공인을 위한 1차 경기 보강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금융, 세제, 예산, 뭐 규제 혁신 총 망라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뭐 어제 그렇고요. 뭐 그 경제는 심리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파급되는 지금 금융시장 어제는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또 환율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달러당 122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코리아 포비아가 형성이 되면 그동안 우리는 지난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 2% 성장은 간신히 이제 지켜냈는데 올해 과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4는 못하더라도 2%는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 변곡점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이 이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경제적인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인철 소장님은 심각단계로 격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문제하고 또 국내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문제하고 어떻게 정부가 이쪽을 할 생각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교수님. 경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나 조금 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정부가 이 뭐를 한다, 뭐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전부 말로 끝나고 정치 선전전으로 끝납니다. 우선 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면 이 정부가 현재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만 지금 해오다가 이제 사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니까 이제서야 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에 뭐 과다할 정도로 뭐 대응을 하라라고 해놓고는 뭐 자화자찬했어요. 조금 있다가는 아이고 뭐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정부 믿고 또 가라 이랬다가 또 이제 부르려고 뭐 이런 식인데 그동안에 말로만 했지 실질적인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경제 부분은 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반이 지금 가라앉는 쪽으로 이미 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이것이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이고 자칫하면 진짜 무너진다라는 거를 정부라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안 그래도 지금 이미 기반이 지금 상당히 훼손됐어요. 그렇죠. 네. 했어야 되는데 다 이제 무너지기 일부 직전 오니까 이제서야 뭐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뭐 이건 좋습니다. 뭐 예비비도 동원하고 추경도 동원하고 다 하는 거 그 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그 자체로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꼭 정치적인 걸 또 꼭 집어넣습니다. 뭐 지금 대구 봉쇄령, 대구 뭐 무슨 신천지교회 특정 지역 특정 종교 때문에 꼭 이런 것처럼 그걸 넣어가지고 자기들 책임을 갖다가 다른 데다 싹 넘겨버리고. 이 대표님 바로 그 얘기 이런 드리겠습니다.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군요.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76만 명이라고 그랬죠? 76만 명.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엔 신천지 교회인데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분명하게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뭐 기독교, 불교, 뭐 신천지교 무슨 게 없습니다. 0.01%도 오해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국민편입니다. 자, 신천지 교회에 국민청원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피에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의 강제 해체 가로 열고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거는 청원 며칠 만에 62만 명이 넘는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62만 명이 왔습니까?
쏟아졌다 그럽니다. 자,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방금 우리 이수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신천지 교회의 예배를 갔던 한 그 신도가 감염이 돼서 특정 지역에 확산시켰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그것도 한번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만은, 곧바로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를 해체해야 된다. 이수호 대표님, 이게 무슨 논리죠? 지금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아주 강하게 가집니다. 정부 책임을 신천지를 몰아치면서 한쪽에다 몰아치는 것이죠. 네. 대통령이 요번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라고 발표한 엊그제 그 발표 내용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신천지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이거는 신천지에다 책임을 떠는 겁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네.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정부의 잘못이지. 첫째로 네. 왜 이런 여러 가지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애초에 방역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입국 문제라든지를 정부가 애초에 대응을 제대로 했어야지 되는 것이고, 신천지교에서 발생했다면 그거는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터졌을 것이 거기서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대로 대응을 앞으로도 못하면 다른 곳에서 계속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정부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이 어디 한 군데 터진 게 공교롭게 그쪽인 것으로 봐야 되고, 정부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가 초기에 대응이 조금 허술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대구 지역이나 이런 쪽에다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네, 네.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쪽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대통령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겁니다. 네, 저기 이인철 소장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천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라. 신천지와 관련해서 직접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파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파급이. 앞서 이서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 대목이에요. 또 앞으로 이 내용이 이따 우리가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6년 6월에 그때가 메르스 사태가 됐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야당 대표였죠.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메르스 수포 전파자는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신천지 교회 탓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무슨 신천지 예수교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가는 거는, 김성 교수님, 이게 이 건강한 사회의 상식이 맞는 것인지. 예. 사실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설립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초점을 자꾸 종교단체에다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네. 결국 방역이라든지 국가 보건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책으로 이 사안을 갖다가 해결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복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도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발생했지만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시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신천지라는 교회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국가가 충분한 방역과,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돌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시키고, 그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전달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그런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큰 일을 했다면, 그건 신천지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사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사회 어떤 활력을 위해 가지고 뭐 대규모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도 뭐 그렇게 꺼려할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 당시에 보면은 대부분의 어떤 종교단체들이야 갑자기 또 모임을 전부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돌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오히려 방역을 실시하면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자꾸 마녀사냥식으로 어떤 종교단체에다 핍박을 가하는 것은 이게 분말이 전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특정 종교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신천지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일 수도 있고, 정당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특정 정당에 일하다가 감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접합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속한 그 정당을 해체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을 아플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무려 60만 명 이상이 청원이 쏟아졌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는 뭐가 잘못돼서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은철 소장님,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당 언론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목적은 물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도 있는데 이게 낙인 효과가 돼요. 아, 그렇죠. 낙인 효과. 그래서 지금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불리우는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음식점 확진자들이 거쳐간 곳은 소독을 하고 다시 재개장을 해도 손님 이용률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내수라는 건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좀 되찾아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집권 3년 차예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경제 성적 나빠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도 전 정권이 잘못해줬다. 왜 규제를 저렇게 풀어놓느냐라고 탓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현 정부의 성과로 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그런 요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책임을 어떤 특정 단체, 특정 종교, 특정 지역으로 이제 돌리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은 온전히 정부의 몫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제가 언론 이야기 나서니까 지금, 한마디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오늘 우리 이승호 대표님 하실 말씀이, 저도 언론 보고 두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이 특정 종교단체, 지금 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뭐 이단이다. 또 뭐 예배를 어떻게 본다. 사람들이 뭐를 숨긴다. 이런 얘기들이 아무 근거 없는, 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들이 특정 언론들을 위해서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특정 언론을 이렇게 종교단체를 하는 것은 그래도 기성 종교단체나 그런 언론들에서 일종의 프레임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거 뭐 프레임이 뭐 거의 그거죠, 확실합니다. 네.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미디어 연대에서 이 언론들 팩트 체크 플러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공영방송 공영언론들, 네. 공영방송하면 이제 KBS, MBC가 이 방송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영적인 측면의 감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지 특정 정권을 위한 방송을 하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연합뉴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국가기관통신사라 그래서 역시 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수백억 원의 이 운영 지원을 하면서 연합뉴스가 각 언론사에 1차 기사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게 다 공영 언론입니다. 네. 거기를 모니터를 쭉 하던 중에 지금 뭐 다 지금 세 매체가 다 똑같은 식으로 이 국민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 특정 정권을 위한 언론 활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만 똑같이 그래왔지만 하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 대구 코로나라는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대구 코로나, 네. 대구 코로나, 아니 우한 폐렴도 쓰지 말라고 한 정부가 대구 코로나에서 특정 지역을 사실상 혐오하고 거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그럼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막 이제 국민들의 항의가 들어가니까 22일 날 정부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다. 명백한 실수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아, 정부가. 네. 그 22일 날 저녁에 MBC의 이제 주요 뉴스죠. 저녁에 하는 뉴스 데스크. 거기서 총 보도한 방송에서 총 보도한 기사가 18건인데 18건 중에서 17건을 코로나 가지고만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 나머지 한 건이 자사 사장에 누가 내정됐다라는 거. 그건 뭐 기사 일반 기사로는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모든 기사를 코로나 기사였는데 17건 중에 12건을 대구 코로나 가지고만 막 집중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 집중 방송하는데 그 방송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의 책임이다. 또 거기에 신천지 교회의 책임이다. 예. 이거를 갖다가 그냥 프레임화해서 막 집중 포격을 가는 문재인 정부 겁니다. 탓은 아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이 딱 대국민 발표하면서 신천지 교회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예. 공영 방송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에 떠넘기는 이런 발언하는 거는 이건 정부의 책임을 보통 망각해도 망각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MBC든 KBS든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신천지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보편적인 눈으로 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뭐 옆에 뭐 붙어 있어 갖고 뭐가 어떻게 돼서 감염이 빨랐느니 어쨌느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그거는 다른 종교도 예배를 보거나 미사를 보거나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중이 같이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손도 잡고 뭐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노래 부르고. 모르겠습니다. 네,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네. 또 한 번 중간에 같이 이 포옹도 하고 네, 네. 인사도 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일반 종교 예식입니다. 저도 일부 좀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무슨 거기만 특별하게 무슨 잘못된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더구만요. 말이죠. 네, 네.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 다른 뭐 또 더 특별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보도된 걸로 볼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 예식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그게 특별하고 그것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이건 지극히 부적절한 보도고 일종의 책임을 정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을 특정인한테 떠넘기는 그런 보도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얘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대구가 아닙니다. 신천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또 있습니까? 네. 정부가 발표를 오늘도 하고 총리가 뭐 내려가서 대구 삼정했다 네. 그러는데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구 봉쇄령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네. 아니 대구 봉쇄령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라면 네. 애초에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중국 봉쇄령을 내렸어야죠. 네. 왜 중국은 가만 놔두고 특정 지역에다 봉쇄령을 내립니까? 그러면 자 다른 지역에 또 발생하면 어느 지역 봉쇄령이 이렇게 또 나올 겁니까? 네, 네, 이건 지극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 이슈에 대하는 태도, 자세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국민들은 피해자입니다. 중국에서 건너와서 자신도 모르게 옮겨다니는 피해자입니다. 국민들이 끌어안아야 할 문제죠. 그걸 대구라고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름도 대구 표현 아닌 겁니다. 또 신천지 교회 그 교민들은 또는 교인들은 피해자입니다.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 신도들의 명단을 다 제출한다고 합니다. 일부 기득권을 지닌 언론, 기득권을 지닌 교회 쪽에서 자꾸 이단이를 하니까 그 신도들은 조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다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이 문제의 본질은 질병이지 교회로 몰고 가는 신천지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도 불교라도 뭐라도 대구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이 이렇게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나쁜 언론인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너무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사님의 이슈 펀치지 않습니까? 이슈를 통해서 한번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31분 환자 아시죠? 네. 20대 여성이 대구에서 그 예배를 보다가 뭐 대구 지역의 전파자,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하고 또 당시에 그 병원 쪽, 보건소 쪽 얘기가 좀 달라요.
이분은 검사를 31번 환자는 검사를 안 해주길래 졸라서 받았다. 사실도 피해자다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방역 당국에서는 검사를 2번 거부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한 병원에서는 의심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어코 그 얘기를 부인하면서 다음날 교회를 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진실은 모르겠으나 이걸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은 이 여성의 만약에 31번 환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디서 옮았을까요? 자신을 갖고 있던 겁니까? 평상시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그 직전에 대구에 1월 중순입니다. 중국의 허난성 초중고생 한 1,100명 정도가 대구를 수학여행을 왔다 그래요. 지난 1월 중순에 이미 1,000명 이상의 중국에서 왔고요. 1월 말에도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옵니다. 자, 이때 옮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분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접촉을 했다가 다른 쪽에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그 관련된 내용이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31번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모든 것을 나한테 떠넘기는 그 나라가 정상입니까? 과거에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분이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분도. 어떤 논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31번 이 환자에 대해서 집중타를 날리고 있느냐. 이분이 마침 또 지금 정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 발표할 때는 30명의 슈퍼 그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표현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31번 환자가 중국을 갔다 오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병의 출발점이 중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켰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호하지 못하고 지금 뭐 그 검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을 통해서 제3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원래 목적은 감염을 더 이상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한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당시에 이 31번 환자가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됐는지의 조사를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옮겼다고 얘기하면은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31번 환자가 됐다고 칩시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집중타하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를 집중타하고 이 사람이 지역을 집중타는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심지어 이 신천지 교회 쪽의 자료를 보니까 방역당국에 24일 협조를 했고요. 1차로 대구 거인 명단을 질병본부에다가 관리본부에다가 전달했고 또 지금 전체 명단을 다 준다고 그럽니다. 일부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허울을 감수하면서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1차로 명단이 전달된 사람들 중에 인권 침해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요.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제 개종까지 하고 있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또는 소속만 노출이 돼도 개인정보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신상 털기의 대상이 돼버리면 누군가가 그 정보를 흘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안이 종식된다면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구성원들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더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큰 인권 침해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네.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요 사태가 좀 진전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되고 나면은 아마 상당 부분의 인권 침해 논란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말씀하셨고요. 대통령이 네. 신천지 교요인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다. 이건 대통령이 할 지시도 아닌 내용인데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회와 관련 없는 또 수백 명의 전국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똑같이 적용해야죠. 네. 다른 지역 확진자도 똑같이 전수조사해라. 그 주위의 친지들, 가족들 다 전수조사해라. 라고 해야지 형평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똑같이 전수조사를 하겠느냐. 대통령이 그것부터 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바쁘시겠는데요. 아니, 이게 대통령이 할 발언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차원의 발언도 아니고 발언의 내용도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죠. 네. 근데 이 대표님, 저는 이 31번 환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특히 언론이 일종의 어떤 가십성 내용을 가지고 흥미거리로 계속 보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1번 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언론이 사실상의 마녀 사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뭐 마녀 사냥이죠. 본인은 지금 본인의 취지나 본인이 했던 행동과 지금 반대로 언론이 나오는 거 네, 아닙니까? 뭐 본인이 이 거부를 한 게 아니고 검사라든지 뭐 한 걸 거부한 게 아니고 이 보건소 쪽이나 그쪽에서 거부한 게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나온다든지 이 언론이 어떤 그 프레임을 짜놓고 뭐 이거 가령 예를 들면 뭐 저 친정권 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평소에 그런 성향이다 그러면 이 사실에 의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짜놓고 그냥 기사화를 마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네. 이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논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사회가 뭐 그래서 저도 지금 미디어 활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시민 단체, 국민들 또 이 관련 단체, 정부까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만도 언론의 어떤 바로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시급합니다. 예, 그건 오늘 그 자체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이 가짜 뉴스냐라는 것도 좀 국민들이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뭐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뭐 하나만 그냥 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사안이 국민들이 대체로 그건 압니다. 이 언론은 어떤 성향이고 저 언론은 어떤 성향이고 보수고 진보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야고 네. 여고 진보냐 보수냐 그거는 네. 대충 알 겁니다. 모르시면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떤 중요한 뉴스가 났다. 근데 야 이걸 진짜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는 반대쪽 그쪽이 여면 야쪽 성향의 어떤 언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도했느냐. 그쪽에는 아예 보도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쪽에 보도 나온 내용이 가령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하나의 뭐 팁이고요.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이 피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신청하는 것도 있고 언론중재위원회 뭐 중재 신청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 빠르게 이것을 그런 어떤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조금 더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지금 미디어 연대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수구 대표님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꿀팁까지 친절하게 시간도 없는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철 소장님. 네. 그 이제 방송에서 지금 진행도 하고 계시는데, 뭐 저도 진행 거의 많이 했습니다만은, 방송이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방송이요. 이 31번 이 환자의 지목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사실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31번 환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릅니다. 저도 누구든지 31번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저는 국민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특정인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언론사가 먼저 이런 어떤 그 부적성을 걸러내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을 보고 있어요. 전 세계. 네. 지금 중국을 제외하면 그동안 사실 일본 크루즈를 합산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역전이 됐어요. 한국이 지금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수가 893명입니다.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세계 15개 국가에서 한국인을 통제하고 있고요. 입국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행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중국인을 막지 않았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역차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외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중국과의 이제 외교 관계,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방안을 앞두고 철저하게 외교적 실리를 취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국내 안전을 답보하기엔 너무 늦어버렸고, 상황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오히려 내부 잘못된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역 간 어떤 이 대립, 그리고 종교 간 대립, 또 이간질 시켜지는 망언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이면에는 물론 뭐 이게 정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걸 여론의 어떤 이제 검증 결과 없이 무차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팩트처럼 보도를 하다 보니 사전 검증 없이 여과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는 심리예요. 어떤 사람이 슈퍼 감염자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 지역 경제는 거의 이제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이제 질병의 퇴치와는 별개로 경제적 심리는 그 이상을 갑니다. 과거에 메르스 사스 사태를 좀 돌이켜보면, 당시에 이제 사스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6개월 갔습니다. 6개월. 네, 6개월 갔고요. 메르스에는 조금씩 우리가 이제 방역에 대한 개념을 알면서 3개월 정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이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고 선제적 대응을 못했느냐, 잘했느냐, 여야의 공방이 있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갔는데, 이번만큼은 그 과거 전례보다도 더 이제 커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 정치권까지 이걸 합심해야지 누군가를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어떤 행태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질병 그 자체보다도 우리 사회 정부와 어떤 권력과 언론과 또 일부 그 종교단체가 벌이고 있는 이 행태가 너무도 후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수호 대표님은 정치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방식으로 막 쏟아지는 언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팩트는 이것인데 내용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누구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박선명의 이슈펀치는 국민의 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31번 환자도 저도 될 수가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문제를 이거를 이렇게 보도를 해서 마치 이 사람이 모든 만병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나쁜 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당국과의 논쟁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켜볼 것이고, 분명한 것은 이 31번도 환자고 피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김성근 교수님은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고요. 또 앞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총선은 거의 그냥 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 정치 평론을 합니다만은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기도 싫고요. 이런 과정이 온통 메르스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과 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함께 혼용이 되다 보니까 과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요. 우리 김성기 교수님, 지금의 사태와 관련해서 인권이라든지 또 우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등과 관련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국민의 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가짜뉴스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16, 17세기 때도 이 자유시장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시장론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시장에서 걸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언론의 자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영방송이라든지 지상파 또는 케이블 방송,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방송들이 이 팩트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기사를 작성하거나 네. 접근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유수 그 언론사들은 굉장히 법적으로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실 여부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언론기관들의 어떤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어떤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언론의 자유를 선도하고 있는 언론기관들이 좀 이제 어떤 태도라든지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사실 그 방역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고 국민의 보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여기 정치적으로 자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외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 그 본질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정보의 어떤 혼란된 부분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실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갖다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혼란이 더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 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표현도 그것을 수용해만 하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그 표현 자체를 갖다가 차단하거나 또는 표현 자체의 책임을 갖다가 묻는다면은 사실은 인권의 범위는 축소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말한 이 시점에서, 이 질병은 중국으로서 건너와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국민의 어떤, 지혜와 또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판국에, 정치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또는 이 어떤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또 그것을,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치료적으로 잘 찾아냈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회의도 하시고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커졌습니다. 이제 무슨 말하죠? 이제는 자,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했다. 처음에 대구를 콕 찍었다가 대구 가니까 아프니까 아이 신천지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좋아 글로 이렇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국민도 깨어있는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럼 분명히 집회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끝으로 이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안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비판 다음에는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아마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까지가 이제 크게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부와 언론과 그다음에 기업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한번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하실 말씀이 많으신 이수구 대표님, 이 시점에서 우리 언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가짜 뉴스 하나 첨언드리면 제가 아까 제도적인 측면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있습니까? 네. 김장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걸러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가짜 뉴스에서 피해되는 거는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명예훼손인데 첫째는 사실과 달라야 되고 그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해야 되지 그냥 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의견으로 이야기할 네. 수도 있고 잘못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하나 좀 드리고 그다음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자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면 차원을 떠나서 어디로 떠넘기려고 하는 자세로 해가지고는 더더욱 파국으로 갈 것이다.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천지 TV도 스튜디오 오픈해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국민들에 전하는 이 시대에 절대로 사실과 진실과 현실을 오도하고 더 이상 선전전으로 뭔가를 책임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겸허한 자세로 오로지 사태에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의 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것으로 해서 여야 야당에 대해서도 아주 겸허한 자세로 같이 협력을 모색하고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지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 모면하려고 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예. 네, 언론도 냉정을 좀 찾아서 팩트를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이것을 어느 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의 시선으로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 정도 되면 언론도 국가와 사회 전체의 시각으로 전체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송을 합니다만 항상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어느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다 말씀드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무도 그렇지 않는 언론들 많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태 속에서 그러면은 이 소장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개인 시민들도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관광객이 줄거나 다중이용 시설에 손님들이 발길이 또 끊기면서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항공업체. 일단 뭐 무급 희망퇴직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700여 개 점포 가운데 앞으로 5년에 200여 개 점포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파급되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예요. 네. 여행업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 대기업이 지금 그 정도냐, 물론 뭐 마이너스 적자 나는 건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혜택을 감안한다면 조금 감내하면서 이걸 좀 강도 높게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할까를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일단 꼬리 자르기처럼 구조적 사람 먼저 자르자라는 식의 행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산 이제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이 멈췄어요. 자동차는 이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와는 품목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87%였기 때문에 중국산 공장이 문을 닫자마자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핵심 소재 품목 80-90%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80-90% 한 개의 국가에 올인하고 있다. 이거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소재를 이제 다른 국가로 조금 이제 다변화하거나 아니면은 내수시키면서 국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플랜 B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KTX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제주행 편도 비행기가 3,000원이래요. 그런데도 안 가고 있으니 지역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게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도 소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내가 한 소비가 경제의 선순환이 돼서 우리의 일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급격히 위축된 소비 심리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개별 소비세, 자동차에 대해서 또 감면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 그리고 뭐 건물주들 임대료를 낮춰준 기업에 대해서는 뭐 세제를 한시적으로 좀 면제해준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비 진작책 플러스 그다음에 정말로 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자리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부터 추경은 할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과거 메스나 사르스 때에도 추경을 했었고요. 금리 같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당시에는 우리가 5%, 6% 고성장하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2% 성장이 가능하냐 여부에 있는데 이번 중국의 성장률이 1% 빠지면 국회 예산처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0.2% 하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0.2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선제적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추경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과거 보게 되면 힘 있는 정치인들이 SOC 예산으로 다 끌어가요. 본말이 전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추경의 목적과는 좀 별다른 예산으로 변질됩니다. 또 총선도 바뀌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추경이 정말 적재적소에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방역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역시 국민들이 또 역할이 큽니다. 앞으로 또 추경이 대규모로 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박성기 이슈펀치가 집어낼 겁니다. 가서 따지기도 할 겁니다.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지켜볼 것 같고요. 자, 김상균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 비판도 하고 또 문제도 제기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언론이나 기업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그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무효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경기 후퇴도 가져올 것이고요. 결국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경제라든지 모든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는 정확하게 정보를 국민들한테 전달하면서 자신들이 이번 그 사태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방역 실패했지만 향후에 있어서 철저하게 국민들의 어떤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정책을 갖다가 그 국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책을 전달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가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어떤 감염병 예방을 하고 이 감염병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국민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대안을 갖다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TV 화면에 보니까 마스크 몇 개를 사기 위해서 쭉 줄 수 있는 시민들을 볼 때, 이 대한민국의 2020년 오늘이 맞는 건지를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과정에 매점매석하는 장사꾼도 있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만, 그러나 내부는 좀 뜨겁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국민적인 불안과 또 국민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일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그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 난국을 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한번 비판해 봤고요. 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 질병이 아니라 종교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나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 나갔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부 계층의 비난과 왜곡 또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하지 않도록 이제는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 정말 아래에 있는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동국대 김상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이신 이승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특집이라서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후 2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